어제부터였죠.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 규제가 도입됐습니다. DSR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갖고 있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측정하게 되니까 농협이나 신협 등 이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제2금융권까지 DSR이 도입되면 빚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 증명이 어려운 농어민, 주부, 프리랜서 등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교수님, 일단은 좀 구분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 곳이 과연 시중에서 어떤 곳이고 또 이런 곳에서 대출받기가 이제 얼마나 어려워진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. 네, 보통 우리가 금융권을 나눌 때 제1, 2, 3 금융권을 보통 그렇죠. 나누죠. 숫자 달더라고요. 네, 제1 금융권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중은행을 이야기하고요. 이 제2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제외한 이제는 금융회사라 보시면 되는데 뭐 캐피털 회사, 그다음에 축산, 업,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신용카드 회사, 뭐 이런 어떤 회사들입니다. 상호저축, 새마을금고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어떤 그 회사들, 금융사들이 이제 제2 금융권이고 제3금융권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사채 시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가 DSR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DSR을 이해하려면 사실 DSR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. 그렇죠.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컴 대비해서 보통 우리가 그 부채를 보통 계산할 때 예전에는 DTI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DTI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의미했어요. 거기서 이제 연소득으로 나눴거든요. 이자를 상환하는 걸 봤다는 거죠.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정부가 규제를 좀 강력하게 나온 게 신 DTI였습니다. 이게 뭐냐면 모든 주택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그 이외의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었어요. 그러니까 주택 대출의 원리금하고 그렇죠. 다른 대출의 이자까지만 따졌다는 거죠. 더 강화된 거네요, 그래도. 그렇죠. 여기에서 또 DSR이 튀어나옵니다. 더 규제를 하자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이자 상황에, 그러니까 원리금 상황에 플러스 그 이외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황까지 다 포함된 거죠. 대출의 원리금은 다 따지는 거네요. 그렇죠. 모든 대출의 모든 원리금 상황에 다 해서 여기서 연소득으로 나누거든요. 그러니까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. 거네요, 그래서 그러면. 이러한 것을 이게 DSR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중 범위가 이제는 그 전까지 시중은행만 하다가 제2 금융권에 왔고 이 비중이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농협이라든지 수협 같은 경우는 160%까지 이제는 조정하기로 됐고요.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보험회사가 70%, 카드사가 60%, 캐피탈은 90% 이 정도의 어떤 DSR을 맞추기로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졌다. 그러면은 이 빚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느냐 봤을 때 모든 빚이 다 됩니다. 주택담보대출 되죠. 신용대출도 들어가죠.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뭐가 리스료까지 다 들어가요. 그러니까 모든 그냥 뭐 말 그대로 빚은 내 다 돈이 들어갔다. 아닌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.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. 뭐 사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내관이다라는 말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였는데 네네. 뭐 정부가 이렇게 DSR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넓힌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역시나 그 가계대출 건전성 때문이다라고 좀 보는데 이게 통계를 좀 갖고 와봤어요.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이 15년 말에는 한 10.9%였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16년 말에는 11.6%.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17년도 말에는 8.1%, 18년도 말에는 5.9%, 이번 연도 1분기까지는 이제 4.9%. 그러니까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.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대출을 좀 강화시켜서 사실 이런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.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직도 가계대출이 많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가계대출 총 포함해서 한 1,500조 원이 지금 넘는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융자본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의 그 뇌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제2금융권까지 DSR을 이제 규제하게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.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 증빙을 하고 빌려줘야 되는데 DTI가 있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소득 증빙 안 하고 특히 그 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. 사실 소득 증빙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득 증빙 안 하고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그 전까지는 한 260%까지 해줬거든요. DSR로 따지면. 근데 이번에는 이런 관행 없애자. 그래서 소득 증빙을 정확히 해서 건전성을 확보하자.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제2금융권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을 제외한 뭐 나머지 금융사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안에 아까 언급해 주신 부분은 없는 데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예외도 있는 건지 아니면 2금융권은 다 이번에
DSR이 적용이 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예외 조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용이 좀 불량하신 분들, 그러니까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외를 좀 뒀어요. 이게 뭐냐면 대해서. 정책 자금 같은, 그러니까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야, 이거 좀 예외를 두자.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보면 세희망홀씨라든지 사익돌 대출이라는 부분이고, 네. 그다음에 소액 대출하신 분도 꽤 있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300만 원 이하의 대출이신 분들은 네. 야, DSR 적용은 좀 그렇다. 제2 금융권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예외 도항으로 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뭐 결과적으로 제2금융권 내에서도 이제 DSR 비중을 이게 보고선 이제 대출 네, 여부를 네.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제2금융권에서는 어느 정도 그 DSR 관리 기준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. 예,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차트를 보셨을 텐데 예. 사실 뭐 상호금융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수협, 뭐 축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%까지 우리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90%, 보험은 70%. 그러니까 내 소득의 90%, 내 소득의 70%, 여전사 같은 카드사 같은 경우는 내 소득의 60%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. 근데 그 오른쪽 보시면은 고 DSR 비중 상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50%? 그럼 내 금액이 50% 얘기하는 거야? 그건 아니라 고 DSR은 뭐냐면 70% 초과 대출이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비해서 70%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고 DSR 비중으로 보거든요. 이런 분들은 전체 대출에서 50%까지만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대출 50% 정도의 고 DSR 비중을 상한을 두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낮아집니다. 25년 말까지는 30%로 낮아져요. 그러니까 고위험이신 분들은 이 비중을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. 네네.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약간의 그 모수가 하나 생깁니다.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. 야, 50% 넘어가지 마. 이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 50% 안에 미리 받았기 때문에 들 수가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50% 넘어가시게 되면 그 비중에서 관리 대상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못 받는 분도 생겨요. 그래서 사실 DSR이 사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정했지만은 은행 자체 내에서 심사를 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비중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. 뭐 차트 보시면 또 저축은행, 보험, 여전사도 나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 DSR 비중 방안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출에 이런 위험이신 분들은 40%까지만 관리하겠다.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.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아마 대출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농어민 또 뭐 프리랜서나 주부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소득 증명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1금융권보다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고 또 소득에 비해서 빚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이번 규제 이후에 빚내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네네.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게 우리 그 가게 보실 분들이 뭐냐면 예적금 담보대출 DSR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적금 대출이 있어요. 그래서 예. 예금과 적금을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빌리게 되는데 이게 비중이 DSR 비중이 좀 달라진 게 과거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했단 말이죠. 근데 이번에 이자만 포함됩니다. 그렇게 되면 더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커져요.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환가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네네. 돈이잖아요.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바로 자산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고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뭐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소득 심사가 봤을 때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. 우리가 소득을 얘기할 때 증빙소득과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으로 보통 나눠지는데 네. 우리가 보통 이런 증빙소득과 인정소득, 신고소득에서 여러 가지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어떤 거냐면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조합으로 출하될 때 실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보낼 때 출하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소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더 대출받기가 더 용이해지겠죠. 이런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신용평가사가 추정한 금액의 90%까지 DSR 계산할 때 네. 포함시키겠다. 이런 부분도 좀 바뀌었습니다.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정과 신고소득. 그러니까 인정소득이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냈을 때 그 증빙을 가지고 내 소득을 측정하거든요. 그렇죠. 예, 이런 소득과 그다음에 신고소득이 뭐냐면 내가 뭐 은행에서 이 정도 거래를 했어요. 신용카드가 어느 정도 썼어요. 그러니까 나의 소득은 이 정도 됩니다. 라고 신고한 소득이 바로 신고소득인데 이러한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그전까지만 해도 총합해서 50%였어요. 근데 이거를 중복해서 이런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야 최대 7천만 원까지는 내가 봐줄게. 최대 7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해라고 요번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대출하실 때 제2금융권에서 DSR의 제도가 변경된 상황에서 이런 예외 조항도 됐고 좀 더 한도폭을 좀 높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. 꼭 내가 뭐 프리랜서고 내가 아니면 농업이라 해서 이거 DSR 요번에 제2금융권 와서 나는 완전 대출 안 되나 보다 이런 건 아니고요. 예, 예. 이런 소득 증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.
다만 법령적으로 본다면 사실 농업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가정주부 사실 뭐 가정주부 같은 예를 든다면 사실 은행에서 좀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한 명이지만은 부류지만은 그래도 소득 증빙이 만약에 어렵다 하신 분들은 사실 뭐 그런 분들을 떠나서 굉장히 대출 받기가 이 금융권 뭐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놓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. 정책자금 대출 사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. 이거는 먼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. 보통 우리가 서민 4대 정책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. 이게 네. 뭐냐면 세희망 씨랑 햇살론인가 미소드림, 그러니까 바꿔드린 놈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서민 정책 자금 4대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세희망 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. 세희망 씨 이제 정책 자금 대출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이제 서민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네. 되겠는데 연소득이 3,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아니면은 신용 등급이 6에서 한 10등급 되시는 분들은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 이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만든 상품입니다. 네.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게 20년까지 한계적으로 운영됩니다. 얼마 남지 않았죠. 아, 사실 그렇네요.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. 그다음에 햇살론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. 비슷한 상품이고 여기서 보실 게 징검다리론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네네. 뭐냐면 네. 햇살론이라든지 아니면 세희망 홀씨를 받으신 분들이 시중 등급으로 보면 신용 등급은 6등급이란 말이죠. 네. 그럼 열심히 상환을 했어요. 그럼 내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. 네. 그 5등급이 돼요. 네. 그 5등급이 뭐냐면 이런 정책 자금 받을 수 없고요. 서민 상품. 그렇다고 시중은행 가서 돈 꾸기 어려워요. 되게 애매한 등급이죠. 네. 그럼 이런 분들은 다시 고금리로 가는 어떤 그렇게 악순환이 벌어질 수 그렇네요.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라는 거를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. 예, 예. 야,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징검다리론을 이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네네. 굉장히 촘촘하게 사실 이렇게 정책 자금을 만들어놨다.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권혁중 외래 교수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